17개 지역 녹색 전환 공론장의 14번째가 된 경남의 기후위기 시대 그 녹색 전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경남 공론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담임이라고 하고요. 녹색 전환 청년 그룹의 농업 먹거리 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공론장은 기존의 그 어떤 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녹탄소 중립안을 벗어나서 다양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라던가 공무원, 정당 이런 다양한 곳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탈성장과 어떤 대안적인 방식으로 생태 전환을 이야기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10개의 주제로 나뉘는데요. 교통이라던가 건물, 농업 먹거리 이런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모아서 어떤 보고서로 만들어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각 경남 내에서 선거들이 이 저희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경남을 녹색 전환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냈고요.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진영 국장님께서 먼저 여는 말을 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녹색 전환 공론장을 저희 경남에서 14번째로 이제 열게 되었는데, 2030년 저희가 1.5도씨 상승을 앞두고, 부산은 섬이 되고, 그리고 경남은 가라앉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20대 그 선거가 대선이 기후 선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hir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선거로 얼룩진 좀 안타까운 시간을 맞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지선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기후 공약을 끌어내고 또 기후 선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녹색 전환 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기후 공약들을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 그것에 이제 경남이 14번째로 지금 이 논의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논의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역시 이제 예비 후보들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좀 알려나가고, 그리고 저희하고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와는 또 협약도 맺고 해서 어떻게든 기후 선거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발대 첫 번째 순서 박종건 대표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건입니다. 우리 경남의 전력 생산과 소비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이고요. 우리 경남의 전력 생산은 한 435억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소비는 357억 킬로와트 아워치로 소비 대비 생산이 한 22%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성 하이 1,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경남의 우리 태양광, 재생에너지라고 해봤자 경남에는 태양광밖에 없으니까 태양광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1년 기준이고요. 우리 경남의 태양광 설비량은 1.2기가, 그 1267메가와트로 되어 있죠. 1.2기가 정도로 되는데, 이 광역단체로 보면 꼴찌입니다, 거의. 예도 이런 거 빼면은. 그리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남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35.5기가로 전라남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량은 전라남도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그 발전 시간을 보니까 3.57시간, 우리가 보통 3.5시간으로 잡고 있는데 경남이 3.57시간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보시면 경북도 낮고요. 전라남도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전적으로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그 기후위기 인식 부족이라고 저는 우리 경남도청의 그 넓은 주차장, 또 옥상이 텅텅 비어 있고요. 지금도 설치할 마음이 없어서 우리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경남의 에너지 녹색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날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훌륭한 슬로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노동조합 슬로건인데요.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 기후위기 막지 못하면 노동자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의 노동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두지 않겠다. 이게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서문에 있는 말입니다. 이 두 슬로건이 함께 한다면 정의로운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의 전환 특별지구 기능인데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임의 규정처럼. 근데 경남은 반드시 이제 지정해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지원, 행정 지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은 없는데 정말 경남에서는 벌써 노동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정부는 지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에너지 전략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상남도의 우수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2배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전략할 여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펑펑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계속 전기를 펑펑 쓰면서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도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체 21개 기업을 에너지 진단을 받고 시설 보완을 했더니 1년에 3억 3천만 원 전기요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3억 3천만 원 전기요금 절약한 것은 전기 양으로 따지면 3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 1,000억 정도 지원해서 연간 하면은 10억 킬로와트 아워 전기를 절약합니다. 1,000억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얼추 한 100만 톤 정도의 탄소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100만 톤 탄소 감소 효과는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경남에 굉장히 많은 500메가짜리 석탄 발전소 한 기를 대충 폐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입니다. 그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기후솔루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이 이격거리에 걸리지 않는 그런 땅은 전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없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제안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실시해가지고 아주 실적을 많이 올렸던 지역 FIT 이걸 우리 경남에서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지역 FIT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한테 정부의 그 REC 인센티브 그 외에 경상남도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kWh에 한 40원 정도만 더 주면 지원해주면 한 달에 한 100kW 정도 전력을 사업하는 분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효과입니다. 만약에 한 연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한 1,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게 되고요. 이 소규모 태양광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 이런 걸 농촌 기농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농촌도 활성화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 인허가 한다거나 각종 인허가시 기후기금을 징구한다거나 해서 기후기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태양광 의무화 제도 이거 반드시 의무화 정도로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은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과 오랜 접촉 끝에 우리들이 얻었던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정말 변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전기요금. 평소에 저는 전기요금을 항상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전기요금에 관한 호주 사례입니다. 호주 주택 태양광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이 주택 태양광에
생산하는지를 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 주택 태양광만 옥상 태양광만 가지고 호주 전체 전력의 23.7%를 공급했다는 것은 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되면 미국이 바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배는 안 되더라도 한 20% 정도 인상하는 것이 1kWh에 20원 정도 미국 기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20원 정도만 부과하더라도 1년에 10조 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우선 전기 소비가 당장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지원금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재취업하는데 돈을 투입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자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조 원씩 매년 돈이 생기니까. 근데 이 돈이 10조 원이 1kW 20원 정도 부과하면 생기는 돈인데 한 가정에 한 달에 6천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게 불가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겁니까? 근데 이것을 정치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상남도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지금 이어서 나머진 활동가의 두 번째 발제가 있겠는데요. 경남의 핵과 송전탑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일하는 남어진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시간을 받아서 짧게 경남 지역 그리고 경남에서 밀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과 그리고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경남에서 밀양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짧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경남 밀양 지역에 이제 765kV 송전탑이 현재는 완공된 지 이제 7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잠깐 짧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밀양에는 이제 22년 3월 현재까지 111세대 주민들이 한국전력과 이제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밀양 송전탑 사건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로 1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일치 어르신, 유한석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381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입건되기도 했던 이 국책사업 중에 되게 갈등이 심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지금 밀양에서 이제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이 한국전력공사가 법에 의거하지 않은 내규로 정한 이 마을 공동사업비나 개별 보상금과 같은 이 돈을 이제 지급하면서 마을 안에서 이 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마을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 내 전통적 의사결정 구조나 마을 회의와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그 절차적 민주성이 없었던 이 현금 지급이 마을에 큰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마을 안에서 크고 작은 송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이 마을 공동체 파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양 주민들이 이 정부에게 송전탑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건강권, 재산권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제 정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밀양 송전솔로는 15% 정도 이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18년도 신고리 울코기 공론화로 지금 신고리 울코기 공사가 재개되면서 신고리 울코기가 완공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전기가 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제 한소원에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이제 원안위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양 주민들은 고리 2, 3, 4호기가 이제 영구 정지로 23, 24, 25년도에 폐쇄되고 신고리 핵발전 단지도 조기 폐쇄와 백지화로 실용성이 없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제 차기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밀양뿐만 아니라 당진이나 횡성, 울진과 같이 되게 초갑 송전솔탑이
많이 지나가는 마을의 주민들이 건강 피해와 같은 피해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경남 공론장이긴 한데 밀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지역의 송전선로와 핵발전소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당진에서 이제 석탄화력을 없애자라는 저희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 이 캠프 관계자가 당진에 SMR을 설치하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해서 지역 내에서 큰 반발이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울진부터 시작돼서 경기도까지 가는 500kV HVDC 송전선로가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울진에서 경기도로 가는 송전선로도 신안울 3, 4호기나 혹은 삼척이나 동해안권의 석탄 화력을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인데, 지금 송전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신규 송전선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 송전선로가 이 동해안 지역에 새로 생겨날 핵발전소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양 송전탑의 사진. 오늘 공론장에서 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지점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제안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의로운 전환에서 이 불평등한 전력 구조, 전력 체계부터 전환을 해야 될 때 밀양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지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태양광과 풍력,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제 전기를 수송하는 전력 체계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발전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체계가 유지된다면 이 재생 가능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로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전소를 추진하는 주체든지 정부 한전, 민간 사업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발전소 인근 주민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가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참여해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국정 논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별로 에너지를 100% 이제 생산해서 100%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되게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이 전환을 할 때도 광역 단위별 송전선로나 송전망은 이제 이용이 될 텐데, 그 이용이 될 때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14년도 밀양 희망버스 당시의 사진이고요. 제가 너무 아무런 힘든 이야기만 해서 한 장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밀양 송전탑 진상조사와 더욱 빠르고 안전한 탈핵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경남에서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 밀양 송전탑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파괴, 그리고 주민들이 이 국가폭력으로 입은 상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진상조사가 책임자를 찾아내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 같은 지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전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 논의들을 마련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건강권, 재산권 피해 실태 조사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밀양 송전탑 이후에, 그리고 밀양 송전탑 이전에도 이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고, 이 조사를 이제
제대로 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 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를 말하고 뭐 탄소 배출을 제어하는 이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핵발전소가 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밀양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차기 정부에서 되게 노 핵발전소를 계속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들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핵에너지 뭐 전환기본법, 탈핵기본법들이 제정되어서 이제 핵발전소는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예 전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제안사항 1, 2와 관련해서 뭐 경남에서 밀양 홍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주실 수 있는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제로는 녹색전환연구소 장윤석 연구원님의 경남의 녹색전환 10대 정책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장윤석 연구원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죠? 이제 좀 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것이고, 왜 갑자기 밀양 이야기부터 이제 에너지 전환 혹은 핵과 석탄 L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냐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경상남도의 녹색전환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서의 정책 제안이고, 11번은 경남의 어떤 특수 정책, 이 지역에 맞는 제안은 뭐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기획단이 함께 해서 뭐 비상행동부터 한살림, 그리고 녹색당이나 이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도 다 같이 함께 얘기를 한 끝 환경운동연합까지 같이 경남은 누가 봐도 정의로운 전환이다. 여기는 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같이 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10가지 영역 모두에서 다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는 바이고, 이제 제 발제를 좀 간단하게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경남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가장 최근에 경남에 연관된 기억은 석탄을 넘어서와 함께 이제 열었던 경상남도의 이제 기후정의 집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집회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느꼈던 감정인 것 같은데, 되게 노동자분들과 LNG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에 계신 노동자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도 하셨어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좀 짙은 어떤 말씀과 농민분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째서 기후위기 알겠는데 이제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하냐라고 해준 말씀이 되게 돌아와서도 되게 눈에 좀 선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지역을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지역의 시민다 사회와 이제 어떤 주체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서울은 뭐 기후 정책을 선도했으나 지금은 토건 개발에 다시 덮여버렸다. 뭐 전북은 생태 문명을 걸고 있으나 이제 다시 새만금 신공항에게 기후 정책이 이제 뭐 그 선두를 내주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경남은 정의로운 전환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곳에서 지금 핵강국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여건에서 어떤 전환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까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는 박정희가 그 울산 공업단지 굴뚝에 글귀를 써놨다는 말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에요.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로 하늘을 뒤덮이게 하자라는 거가 1970년대, 제가 있기 전인데, 그때의 슬로건으로 가지고 약 3, 40년 동안 뭔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사냥개 역할처럼 이제 가왔다? 그 역사적 과정이 지금 기후위기에 마주한 경남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면 91년도 낙동강 폐놀 사건부터 밀양의 송전탑 사건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석탄발전소 LNG는 이제 다 꺼야 되는 상황.
그 와중에 핵발전소는 추가 건설까지 논의되는 이 속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은 어떻게 이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다른 정책을 이제는 가져가야 되는가의 절실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론장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전부 다 초안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에 이어서 계속 이제 덧붙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는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획단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절실성 자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 여건에서 이제는 기후위기를 뭐 아느냐 모르느냐 영역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문제를 넘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는 인식을 가보자라는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어떤 어려운 난국에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이렇게 많은 분들도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셨지만 각자 영역에서 풀어갈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들을 소그룹에서 이어서 해보자라는 컨셉도 이제 기조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뭐 풀어야 될 숙제는 많았죠. 330만 명의 인구 중에 유출되는 인구가 되게 많다던가, 아니면 기본 현황을 경상남도가 어떤 지역이냐 얘기를 할 때 에너지 공급에서 뭐 석탄이 60%, 석유 20%, 뭐 에너지 10% 등 되게 의존적인 지역에서 지금처럼 어떤 세계 뭐 유가부터 어떤 화석 연료가 좌초 산업이 되는 와중에 이 지역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가장 기본적인 현황인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지점도 되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도 되게 많이 나왔고, 이제 경남에서는 동남권 발전 계획 이런 식으로 부산과 울산과 같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지만, 사실상 기후위기를 연구하는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발전 계획 자체가 70년대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유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는 저희 연구의 화두로 들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후 리스크를 볼 때 하나하나 다 커지는 것 같은데, 경남이 기후 상황을 보면 부산과 마찬가지로 되게 온도 상승폭이 높고, 이제 리스크는 보통 두 가지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감 리스크로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를 어떻게 빠르게 폐쇄년도를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감축 분담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할 의무에 대한 것이고, 적응 리스크는 폭염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고령 인구당 의료 비율이 되게 낮은 지역인 경남에서 어떻게 시민적 돌봄, 시민사회, 사람들의 어떤 영유아 노인들의 어떤 안전, 이런 심지어 앞으로 뭐 지진, 해일 같은 그런 자연재해의 빈도수나 감염병 빈도수도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는 것까지 같이 있지 않나 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경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경남이 정책 현황을 보면 꽤나 그린 뉴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지자체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남 그린 뉴딜 예산으로 약 5년 동안 10조에 달하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저 예산이 과연 유효하게 잘 되고 있나? 아까 박종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공무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도했던 유의미한 지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얼마만큼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도민 회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거버넌스와 참여 루트도 만들었고, 경남 이제 시민 참여 그린 뉴딜 해커톤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도 많이 했었지만, 이곳에서 얼마큼 뭐 생명력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의식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변했을까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학습 인식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필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훨씬 더 급진적인 목표라던 것들은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다른 판에서 만들어서 이제 관에게 주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경상남도의 그린 뉴딜이 어떤 입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변화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어떤 뚝심 있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단한 곳이 됐으면 바람을 가지고 10대 부문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이야기는 이제 사전에 보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훨씬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그룹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므로 이제 지금 당장은 이 발제가 끝나고 정의로운 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소그룹은 나중에 넘어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무엇을 할 것인가 자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세울 거야? 그리고 국가 정책, 지자체 정책의 지표가 되는 어떤 지점들을 뭘로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진 건데요. 일단 경상남도는 비상행동이 같이 제안한 대로 2018년 대비 2030년
50%라는 IPCC 기구의 최소치 목표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표로 경남이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불평등, 일자리, 자살률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표들을 같이 사유를 해보자. 더 나가서 기후변화의 어떤 건강 영향, 그리고 젠더 소수자 등의 어떤 소수자들의 인권 측면까지 같이 해야 좋은 삶과 사회를 지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1-3은 경상남도 녹색 전환의 지표로 이제 산업 개발을 위해서 아까 밀어버렸던 검은 굴뚝, 하늘 이런 거 말고 이 지역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제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와 어떤 계획이 나왔다면 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 기반 자체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 즉, 전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대응 기금 혹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경상남도는 2025년까지 최소한 예산의 1%인 1,100억 원 신설해서 집행을 하라. 그리고 기후 예산이 1조 1,000억 원은 최소 편성해서 이제 가져가라라는 이야기고, 의제 2-2는 2023년부터 시행될 국가 시행령에 의해 시행될 탄소인지 예산 제도를 실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정책을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본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은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5개 기반 그 계획 예산 거버넌스 실행 조직 조례 앞서 말했던 것들과 2개 연대 이 지역 안에서의 연대와 다른 어떤 국제 연대까지 같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전환이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은 그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3-1로 기본 학습권을 기후위기 시대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생애주기, 공간, 직종별, 학생이냐 노동자에 따라서 양질의 생태전환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고 3-2는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최소 1인당 1만 원씩으로 증액을 해야 이제 기후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산 수치에 대비 현재의 1인당 200-300원 수준에서 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는 생태교육에 있어서 마을교육 공동체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공동연구진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돌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어떤 돌봄과 적응은 일단은 2025년까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는 어떤 돌봄망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4-1 의제, 그리고 4-2 의제로 안전 취약계층의 범주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넓혀야 된다. 그리고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 잠깐 누락되었는데 4-3으로 자연 식물식 및 건강한 생활을 권장한다는 측면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건강한 먹을거리랑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 먹거리 섹터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제 채식평화연대도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3가지 의제로 나눠서 되게 방대한 양을 압축했으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농업 면적을 확대해서 생산 방식 전환의 기틀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를 얼마 이상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세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해법은 채식이므로 이것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반되는 다른 정책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3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어떤 근저를 이루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2025년까지 목표로 최저 에너지 소비를 2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줄이고 늘리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요. 6-2로 1가구 1발전소로 주민 참여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확충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6-3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 공사, 기관을 설치해서 탄탄한 조직이 이행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6번입니다. 건물의 주거 비주거에서는 7-1 첫 번째로 전체 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물을 탄소 중립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그래서 연면적이 일정 비중 이상씩 의무 시행을 목표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정책으로 최저 에너지 성능제도 기준을 만들어서 민간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인데 건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의무화해서 아까 박종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부분에서의 에너지 자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7-3은 이제 주거 취약 계층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권 보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녹색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확대 기반이라던가 녹색 사회주택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을 7-3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그 이제 경상남도 내 자동차 도로를 더 이상 확충하지 않고 이 예산을 이제 녹색 교통용으로 전환하는 방식. 8-2는 그 지역의 버스 전용 차선과 보행자 전용 지구, 그래서 버스 이동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전 공영제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식과 이제 보행자 안전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불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9번째는 순환사회로, 이제 첫 번째로 경상남도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센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폐기물 처리업의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순환의 공공성을 담보하자라는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9-3은 건설 폐기물과 농촌 폐기물 대책이 경남에서는 특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순환 이용률을 늘려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에서는 전환경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 일자리를 현재 실업자 수를 상쇄할 약 3만 개 이상의 인구의 1% 이상을 창출하는 방식이고, 창출되는 부문 앞서 봤던 그 10개 부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2에서는 지역의 전환 사안에 자금을 이제 기후금융과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제이고, 10-3은 공공조달, 사회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어떤 제도 마련이 이제 10-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의제를 좀 부문별로 한 30가지 정도 되는 의제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경상남도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경남에서는 사실 기초가 되는 연구들이 많지가 않았고, 경남연구원에 들어가서 기후 연구를 치면 딱 3개 정도 나오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콕콕 집어내서 그것들을 정책 안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야지 저희가 제대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소그룹 토론을 할 때 의제를 뺄 것인가 더할 것인가, 경남에 적합한 형태로, 그리고 어떤 현황과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되며 실행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나눠주신 이야기들은 모두 기록돼서 보고서에 반영이 되는데, 추가 의견 작성란을 통해서 이제 해당하지 않은 다른 부문에 의한 정책도 이제 나중에 의견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신 의견들을 같이 검토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공론장이 앞으로도 정의로운 전환이 테마로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잠깐 쉬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1조를 같이 진행을 했던 윤석이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며, 어떻게 사회지표와 이제 자연지표를 만들 것이며, 그리고 예산 사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은 현재 경남 도가 제시한 안이 탄소 중립 안이 지금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도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기본으로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남의 현황과 인벤토리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더 높일수록 어떤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이라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상황, 혹은 단적으로 석탄발전소가 더 빠르게 폐쇄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문별 세부 계획들이 이제 필요한 것.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반영해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체계를 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데 논의가 너무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의 전반적인 영향이 이 어떤 목표 수치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제 교육 부문과 돌봄 부문과 같이 다양한 전반에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회 지표와 이제 자연 지표에 대한 측면에서는 이것은 사실 그 정책 안에도 써놨지만 각 분야별 자살률 하나만 사회 지표로 만들려고 해도 이것이 기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등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 목표를 만드는 게 어렵더라도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불평등 지표와 일자리 지표를 에너지 전환과 연결지어서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목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양질일 것인가를 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더군다나 그린 뉴딜 정책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남성 중심이라면 이제 여성 일자리들의 어떤 비중 자체를 명시하거나 제한을 함으로써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표를 만드는 것이 일종의 덴마크 사례도 나오면서 좀 시민교육과 사람들이 스스로 지표를 자기 지역에 전환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지표의 하달 방식이 아니라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면서 예를 들면 오포늪 같은 뭐 습지를 실제로 가고 그런 곳들에서의 어떤 상황을 시민들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생태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론 전환 관련해서 갈등들이 참 많다. 이 갈등 제시와 갈등 조정을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지표와 노력과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제도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기금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그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기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기후 예산이 뭐냐라는 지점에서 어떤 항목상의 불분명함이 발생하고 이게 어느 정도가 이 지자체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가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을 수립하는 자체가 좀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에 서 있더라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고요. 기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분배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사안에 2-2 의제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언급을 했지만 결산도 포함해야 된다. 썼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효과를 만들었는지를 보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이 관점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평가하고 이 평가를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였고요. 이제 2-3의 마지막은 이 전반을 이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지금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례에 이 지자체들이 지역 안에 있는 시민사회의 어떤 다양한 정책 제안, 지금 저희가 하는 것 같은 안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2조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학습과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뜨는 화두가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예산, 1인당 1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전에 좀 설명들로 이제 그 기본 발제들 하신 거에 좀 이어서 현재 최근에 한 10년 동안 가정용 전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좀 하면서 뭐 송전탑 문제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이제 생태전환 교육, 그다음에 기후 관련된 교육이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되어 있고 1년 단위 사업계획안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기초 지식으로 별도 공유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건 논의를 해서 이제 생태전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강제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도 현행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제도화 시켜서 생태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태전환 교육의 대상이 학생들만이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학부모들 해서 실질적으로 경남도민 전체의 사람들 생태전환 교육에 희망을 하면 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경남도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었고요. 경남도에서는 그 관련된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1만 원 관련된 기금이라는 확보 부분들을 갖다 하려면 이 기금 부분은 재정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조례라 이런 조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민주시민조례에 관련된 것들을 통과시켜서 이 1인당 1만 원 관련된 그 생태 전환 교육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그걸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부분에 대한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상의 좀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수 참여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마침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을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충분히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여건에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로 활용해서 이 생태 전환 교육을 하거나 환경 교육을 해서 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으나 그 애로사항 중 하나가 교육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교사를 양성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교육장으로 이제 학생들이 오거나 실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폐교라든지 또는 이제 학교 교육 시설들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들, 공간들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견들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생태전환 교육이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포커스를 학생들에게 그 미래 세대에게 좀 맞춰서 하다고 시작했는데 막상 끝날 즈음 됐을 때는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되었었거든요. 이게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을 하려면 그것이 때로는 이제 농업 관련된 부분일 수 있을 거고 재활용 관련된 부분일 수 있을 거고 또는 마을 교육 관련된 마을 자치 관련된 부분도 해당될 수 있어서 이 다양하게 이제 퍼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화두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매듭은 짓지 못하고 얘기만 꺼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의제 세 가지는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들이었고 그런데 의제와 내용들이 미리 제시되어서 생각이 제한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제에 맞추지 않고 그냥 자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온 내용들은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의 범주 현황 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이제 이거 관련하여서 여성가족부를 해체를 하게 되었는데 돌봄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처 방안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먹거리 위험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민은 야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에 다른 야외 노동자들처럼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하여 지역의 작물이 변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인 소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에너지 대책에 관련하여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기후위기까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고요. 안전 취약계층의 범주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이거는 앞에 이제 의제에서 있었던 얘기랑 같은 것 같습니다. 재난 대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 발생 현황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상세하게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강수가 녹조화될 때 이 근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때 어떤 지역들이 영향을 받는가 하는 지도를 구축을 해서 그 위험 지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그 자료는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농업 먹거리 분야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좀 전에 돌봄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농업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경상남도 생태농업 면적과 관련돼서 이런 중요성들은 다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신뢰성 있게 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한 이 농업 먹거리 부분을 그냥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고 어찌 보면 안보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후위기 팬데믹과 관련돼서 농업 문제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전체 그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곳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당연한 것으로 갖고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그러면 생태농업 면적을 확대해 나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밑에 줄에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3,000평 이상을 해야만 유기농 인증이 된다. 뭐 이런 그 불합리한 어떤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친환경 농가가 가족, 소농 중심의 가족농을 우선시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으로 확대되어 나가야만 이 부분들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우선 배치되는 형식으로 좀 그렇게 해야만 현재의 생태농업이 면적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과 또한 이런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이제 경상남도는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먹거리를 2025년까지 20% 감축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어지는가 전체 과정에서 이해를 하자라는 그런 토론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부분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좋은 유기농 상품을 원하지만 하지만 흠가가 없는 깨끗한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나는 유기농을 원하지만 그렇지만 못난이는 싫어 라는 그런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조금 흠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예를 들면 한살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대견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금 네이밍을 해서 그것들이 새로운 또 상품이 되어서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조금 처지는 농산물에도 소중한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유통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 채소를 다듬거나 이런 과정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 쓰레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에 이제 주목을 하냐면 실제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큰 기후 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랜 드로다운의 경우에는 이게 3위로 음식물 쓰레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공공의 개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루트를 그냥 개인적 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좀 더 기후 위기 관련된 대응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측면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축산업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축산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커다란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이 확대되고 이것에 지원이 줄어들고 또한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으로서 퇴비로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의제 5-3번은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으로서의 채식의 가치와 또 그런 어떤 채식 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5-1이나 5-2의 그런 사안들은 이미 사람들이 좀 알고는 있어요. 농업이 중요하다. 내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채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인식이 크게 아직은 많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아주 강력한 그런 대안이다라는 측면을 홍보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나 어떤 이런 정책 입안자들 또한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대안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라고 얘기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채식은 대한에너지가 확충되기까지 10년이나 일 정도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기까지 2030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기후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채식을 선택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소중한 대안 정책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채식과 관련된 이런 소중한 어떤 그런 자원으로서의 그 대체 기후위기 극복에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로서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했지만 이것이 또 산업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여기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악용하는 게 아니면은 GMO 콩이나 수입산 밀가루나 이런 것들 엉망인 농산물을 채식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 마케팅으로서 이렇게 또 하가는 이런 현실에서의 그 어떤 안타까움이 발견되더라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기업의 그런 식품 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부분을 당장 우리가 알듯이 이런 어떤 소중한 친환경 국내산 그런 비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그런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들을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된 예산들이 이쪽으로 배분되어서 그들이 정말 건강한 먹을거리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금에 대한 자본 배분 문제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GMO 문제와 관련돼서는 축산업 부분을 당연히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업에 관한 인식이 정말로 대두되고 이것이 줄어들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많은 교육과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친환경,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에서 이 부분을 한 파트로서 그 교육에 대한 인프라의 지원, 이 부분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제 의제 5번에 관한 농업과 먹거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토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한다면 실제 지금 현재 130여 조 원 정도가 식품과 관련된 그 산업이 분이 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면 농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1차 산업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국가의 기반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육성할 것인가, 인식을 제고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그 중요한 안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어떤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의 토대를 동의하면서 그것이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라고 할 때 세금을 이런 곳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 5번 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조 에너지 전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의제로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까지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끌어내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 경남에서 가장 많은 전력 그 소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산업용 전기 부분을 자가 발전 의무화라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화를 할 것인가, 법제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눠졌고, 현재의 1.5, 현재가 1.2기가와트의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1.56기가를 전투적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이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좀 이제 또 새로운 각성을 좀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속 이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또 차원에서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산업체도 중요한데 이제 학교에서도 전기가 학생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쓰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학교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교육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경남의 경남의 모든 학교에 지붕에 이제 설치가 되면 석탄 발전소 1개 정도를 끌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이랬을 때 학교의 그 태양광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선생님께서 각 가정마다, 만약에 이 20% 수치를 각 가정에 적용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각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이제 스스로 이제, 각인을 할 수 있게 그런 목표치가, 반영된 조례가 가능한가 했을 때 저희 조에 이제 신상훈 의원님께서 계셔서 법적으로 그렇게 수치가, 제시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의무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된다면 조례 작성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얼만큼 이 논의의 열기만큼이라도 국가가 줄이고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식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에너지 쪽은 아니지만 채식과 관련되어서 내가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목표치를 조금이라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농업 먹거리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어졌는데, 네, 에너지 절감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흡수원 차원에서 가로수의 가지치기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나.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에 1가구 1발전소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아파트에 이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쓰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얼만큼을 줄이고 그다음에 비용은 또 얼마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그걸 좀 알릴 수 있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가 맨날 이렇게 매달 청구가 되니까 그 청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실천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주셨고 또 박정훈 대표님께서 네, 태양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뭐 동 전체 아파트 건물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아파트 벽면 뭐 이런 곳에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했고 그리고 신상훈 의원님께서
실제로 경남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제로 이제 정의로운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발제 이후에 나온 질문에서도 서로 얘기가 좀 많이 오고 갔는데,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은 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 전담 부서나 공사나 기관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전환 부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거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의 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을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다 끝나고 소회 발표에서는 지금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도시나 농촌이나 뭐 서로 먼저 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들을 좀 끌어내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여기서 그냥 갈등을 바라만 보지 말고 갈등을 끌어내서 논의의 장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이제 오고 갔고, 그리고 이제 밀양 같은 경우에도 밀양의 송전탑 문제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싸움들을 같이 연대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조는 이제 의제들이 이제 두 주제가 이제 합쳐져서 그냥 의제별로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일단 그린 리모델링, 그다음에 공공건물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린 리모델링 개념이나 혹은 그 기준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 결국 기존의 건물을 갖다가 이제 뜯거나 아니면 등등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 효율이 더 높은 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위에 세우고, 그다음에 그 열효율이 좋은 것들, 좋은 이제 재료를 좀 바꾸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인지, 그래서 공공건물 탄소 중립 100%에 대해서도 좀 기준들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너무 이제 좋은 업그레이드된 주택이나 건물들로만 생각하는데, 사람이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좀 정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 받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거 취약 계층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경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SH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도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남개발공사는 사실상 그냥 집 팔아먹는 이제 그냥 장사를 하는 거니까, 공사의 성격에 맞게 좀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의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들을 갖다가 좀 전향적으로 좀 고민들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은 이제 교통수송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 혹은 자전거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레저를 위한 자전거
거거든요. 수송이나 일상생활적인 측면들이 아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강변에 맨날 자전거 도로 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제 자전거가 많이 다니려고 한다면은 차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계획을 냈던 것도 있고 도시 계획을 보면 곳곳에 일부 지역들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이창희 시장도 옛날 2010년도에 그 계획을 냈다가 물론 공약만 내고 진행을 하진 않았죠. 도시 계획에도 보니까는 시내 공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한 번씩 비치는 것들을 실행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 차도를 줄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그 차도랑 그리고 자전거랑 지금 인도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좀 약간 평지가 많은 지역들, 도시 전체든 아니면 도시의 일부분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많이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 도로를 확산시키는 부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자전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도로를 넓히지 않는다든지 버스 전용차도를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전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좀 요 실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공공 부분에서 좀 먼저 좀 실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오브제를 하는 곳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더 강력한 이제 제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부제나 5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준공영제가 사실은 국토부의 기본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넘어서가지고 공정제 혹은 버스공사나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 경제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환 경제에서 저희는 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어쩌다 보니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늦춰지고 이러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시기를 더 앞당겨서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 앞당겨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센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의 역할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러한 자원순환이나 그런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경각심에 대한 제약차 해소 또 개인 실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상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환경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어릴 때는 이렇게 교육이 학교에서 가능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선 따로 이런 교육을 자기가 직접 뭔가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에서 재활용 가능 종류 정보도 요새는 또 공유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역할이 있고요. 또 플랫폼의 역할이 무슨 말이냐면 건설이나 농업 폐기물 재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농업 폐기물을 예시로 들었을 때 저희가 농산물을 재배하고 나면은 그게 못난이 농산물이라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면은 그 가격 조정을 위해서 폐기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재배를 했음에도 다 갈아엎고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사실상 요즘은 이런 쓰레기, 이런 농산물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뭔가 음식을 만든다거나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이 기업들이 자체로 해서 뭔가 그러한 폐 농산물을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또 이런 농부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로웨이스트는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지역차 해소를 말했는데 저희 조에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역에 가면 되게 플랜카드나 이런 걸로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고 그 지나가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서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서는 기후위기는 뭔가 딴 세상 얘기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이런 지역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차를 좀 해소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게 또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러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강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개인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역할을 얘기했고요. 또한 이 센터가 행정에 있어서 각과 의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친밀한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원순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는 얘기를 못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탁업체를 줄이고 직접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 예시로 버스 준공영제처럼 이러한 운영 방법도 얘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로웨이스트 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 구조를 형성해서 직접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이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 구조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건설이나 농촌 폐기물 대책을 얘기하는데 버려지는 농산물이 생기면 못난이라던가 낙하품이 생기면 이 공공정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그 기업과 매칭시켜가지고 기후 일자리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 내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이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 문제는 인구가 이동하면서 빈 집이나 이러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업들이 다시 재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업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니까 다시 유입되는 방안에서 그러한 건물들은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주제가 있어서 사실은 논의를 막 이렇게 깊게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으셨는데 조금 이렇게 중간에 멈춘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10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거 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제 이렇게 수거 업체를 결국 이제 위탁 업체들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하자라는 내용이었고, 방법을 마을 단위로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 수거 업체를 별도로 두는 방식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살림처럼 보증제 형태의 운영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사실은 수거 후 재활용이, 저도 이제 수거 업체를 가서 한번 전체적인 견학을 해본 적은 있지만 장난 아니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니까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약간의 항목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보니 노인 일자리 문제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형성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 금융, 사회적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게 금융이 이제 어쨌든 경상남도는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제 기반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활성화시키거나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이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재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의 얘기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상금 비용이 좀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겠노? 좀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조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이제 저희 토론자 중 한 분께서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부산 15분 도시, 뭐 창원도 지금 15분 도시, 파리 15분 도시를 좀 이렇게 많이 따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이긴 하나 이게 또 이 15분 도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이 공공조달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좀 느꼈다. 이 얘기를 좀 했었고요. 공공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영국에서 나온 모델이다라는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물품을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공공조달이 아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와 협업과 밀착이 집중되어야 됨을 강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사회적 경제 물품에 대한 이제 조달에 대한 지금 데이터는 계속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실제로 지역 안에서의 협업 밀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가. 근데 이 공공조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모두 되게 긴 논의를 이렇게 진하게 한 공론장은 또 처음이라 약간 되게 이상한 감정입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어떤 준비부터 반영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되게 공동 정책안으로 많이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